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혜 교수님 그리고 이정열 전 부장판사 두 분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 1심 판결 결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어떤 식의 또 이 뭐라 그럴까요? 남산에다 돗자리를 까셨는지 모르겠는데 4257번님 이정열 판사님 나오시나요? 트위터에 5년 예상하셔서 성지 트윗이 됐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5년 예상하셨어요? 나왔네요, 그럼 5년 동안. 예. 어떻게 5년을 예상하셨습니까? 억울하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 이거 법대로 하면 15년은 나올 거다.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의 어떤 분위기를 보면 그냥 이야기하세요. 뭘 자꾸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 분위기를 보면 법원 분위기를 5년 정도 나오지 않겠냐. 법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판결은 양형 부분에 있어서 네. 논평을 하자면 네. 아직까지도 재벌에 대해서 관대한 걸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한을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그 선고 결과가 중개가 되지 않는 결정을 이 재판부가 했는데 네. 그 결정이 그거는 재판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문제는 이 결정을 한 시기가 예. 당초부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선고는 중개하지 않는 게 옳겠다라고 했으면 진작에 결정했으면 좋은데 네. 선고 이틀 전에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선고 결과와 공개 여부가 상관관계가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조합해 보면 네. 법원이 가장 특검 측이든 일반 국민이든 아니면은 삼성 측이든 가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욕을 덜 먹는 방법은 선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유죄 선고하는 게 가장 욕을 덜 먹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벌에 관대한 것은 못 벗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전부 유죄라고 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하한이 10년이니까 장량강경 5년 해가지고 절반 해가지고 최하한이 5년. 그래서 5년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군요. 어차피 근데 5년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요건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실형 5년. 예. 교수님. 저도 아까 이제 TV 화면으로 보면서 삼성 변호인단의 기자회견도 잠깐 짤막한 인터뷰 내용도 들었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호송차에 타는 모습도 봤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삼성 측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네. 이게 무죄가 돼야 될 건데 전부 유죄가 되어서 당황스럽고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담담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항소심은 아마 삼성 쪽에서 반드시 갈 것 같고요. 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결국은 가지 않겠나 싶은데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서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전에 먼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러시죠. 싶은 거는 이제 이 사건이 그나마 삼성의 이제 최고 총수를 법정에 세우고 그다음에 또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했던 것이 사실은 특검의 힘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특검이 아니었더라면은 이 사건의 진실이 이렇게 이 정도까지도 밝혀지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의 이제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박 특검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이제 분명히 이번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특검의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국민들의 힘. 그 촛불혁명으로 대표되는 그 국민들의 힘. 그것이 사실은 이 재판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또 이렇게 재벌에 대해서 관대한 법원을 상당히 좀 압박한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속에 이 재판이 있는 것이고 이 재판이 이제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이제 끝나게 선고가 될 텐데 그런 이제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이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부정부패 척결, 정경유착 척결이라는 그런 큰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봐야 된다. 제도적으로는 특검을 상설화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제 이런 의의가 있다고 일단은 보여지고 향후 이제 재판은 항소심
과 이제 대법원, 그러면 이제 상고심 두 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둘 다 뭐 항소하는 것이야 항소권자나 상고권자 다들 그렇죠.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하는 것이고 네.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은 원칙적으로는 4개월씩인데 네. 이번에 이제 변호인 측에서 좀 다투기 시작하면 6개월까지도 재판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나 뭐 상대적으로 보면 큰 사건에 비해서는 사건 규모에 비해서는 또 심리 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또 이번도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다만 이 사건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1심 재판에서 53번을 공판을 하고 네. 증인이 59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2심 재판에서는 거의 할 게 없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증인을 같은 말을 들으려고 두 번을 부를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심의 지금 판단이 상당히 존중받을 가능성이 크다. 네. 2심에서 쉽게 1심의 결론을 뭐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렵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무죄는 바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고 네. 유무죄는 또 어려 보이고 양형을 손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양형의 요소를 또 이게 항소심이나 뭐 이런 데서 쉽게 또 손을 보는 것은 좀 어려움도 좀 있어 보인다. 네. 뭐 대부분은 양형은 건드리지는 않지만은요. 그래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1심 재판 이 원칙에 충실하게 또는 뭐 아주 꼼꼼하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거의 시간을 다 써서 했기 때문에 네. 2심과 3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이번 재판 결과를 선고 결과를 놓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에 소주 한 잔씩 하시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언론이 가져야 되는 입장은 상당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이정열 판사 전 부장판사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 양형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재판부의 결정이니 이건 어차피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견해가 있으면 이거는 다음 또 심리에서 다투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선고를 앞두고 사전에 이 전초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돈 준 사람이 이 정도면 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이 이제 10월쯤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판결에 따른 영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분? 예, 이정열 부장판사님 뭐 생각이 있으세요? 제가 아랫사람이니까. 예. 일단 법률적으로는 사실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재판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뇌물 공여를 했다 그래서 지금 무죄가 나온 부분 관련해서 그 부분에 관한 뇌물을 받은 쪽에 뇌물 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도 없고요. 네. 예,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사실 큰 어떤 영향을 미치게는 안 돼 있지만 네. 일단 사실상으로는 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지요, 당연히.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는 법원 내부의 어떤 관행이라고까지는 하긴 좀 그런데 어떤 네. 문화의 그건데 예. 법률적으로는 지금 합의부에서 재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합의부 구성원인 판사 3사람이 재판을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합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데 네. 이제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옆방에 근무하는 옆 재판부 지금 죄송합니다. 다른 재판부에도 하여튼 이 국정농단 관련된 사건들이 다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지나가다 얘기도 하고 예. 식사할 때도 얘기할 그렇죠. 때도 있고 해서 네. 법률상의 합의가 아니라 사실상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다만 그런 예측을 깼던 게 지난번 김기춘 조윤선 전 비서실장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었거든요. 그건 네. 너무 돌출적이었어요. 기소되지도 않았던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아예 판단까지 해버리는 아주 튀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의아했었는데 그런 어떤 전반적인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이대 학사비리라든가 그런 관련된 사건들의 판결에 궤를 같이 하는 판결이라고 보면은 이 사건도 맞을 거는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아마 이 범주에서 크게는 안 벗어나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제가 지금 이정열 부장판사가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참 머리가 아프겠어요. 다음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하시는 판사님이. 네. 왜냐하면
뇌물죄 공여라든지 재산은닉 도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어떤 판결을 하냐 때 여기에서 판결 내린 것과 배치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건 연립방정식, 다운다차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문을 쓰시면서도 예. 이 판사님이 어떻게 했지? 이건 내가 지금 판단한 거 어떻게 예. 다르지?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 버리면 예. 이론의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뭐 작은 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큰 사건이고 그런 거죠. 59명이 아까 지명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진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뭐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판사님들 입장에서 평생에 이런 사건은 한번 할똥말똥한 사건이거든요. 한번 할까 말까. 사실은 뭐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워놓고 재판하는 게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들릴 수 있는 사건. 그런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잡아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아마 다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믿어 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지금 법원도 이제는 바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유착, 뭐 부정부패, 뭐 권력형 비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이제 선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끌고 왔던 이런 그 구체제, 뭐 옛날 체제가 결국 박근혜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그리고 구체적으로 판사님들도 그런 이제 역사적인 무게를 느끼고 계시겠죠. 이정열 부장판사님. 네. 지금 김인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이제 사법개혁 쪽으로 조금 제가 확장을 시켜보면 뭐라 그럴까요? 우리법 연구회라는 이야기가 좀 자주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원장 임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내부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이정열 부장판사께서도 개인적으로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그런 부류의 분들을 아시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법부의 개혁과 아까 그런 문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법 연구에 전반적으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참에. 뭐 가장 근본적이고 큰 틀에서 보면은요. 지난 겨울을 거치면서 이제 있었던 게 촛불 민심이 있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을 탄핵을 통해서 해임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인 종착점은 국민 민심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촛불 혁명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사법권도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이기 때문에 사법이 가야 될 지향점은 당연히 국민을 위한 사법이고 헌법 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청구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얼마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 하에 있는 것들이 사법의 독립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사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자꾸 보수 언론이든 보수 야당에서 이념적인 잣대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뭐 그런 이념적인 잣대 얘기도 안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원을 얼마나 망가뜨렸습니까? 내부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완전히 침해해가지고 판사들 줄 세우고 순치시켜 버렸거든요. 그거를 이제는 넘어서서 그야말로 판사들이 정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의 사법권 독립 조항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정말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고 하시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법에 대한 불신이 크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거의 뭐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위한 사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이제 새 대법원장 또 사법부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혜 교수님께서도 뭐 전반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부만이 아니라 검찰 그리고 이제 변호사 이 모두가 다 하나의 이제 그 법률가 사회를 이루면서 한국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법률가라는 것이 경제를 끌고 갈 수는 없죠. 경제는 경제대로 가는데 경제가 이게 이제 범법 행위를 한다든가 파렴치한 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결국 정치라든가 법률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삼성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업의 자유는 있고 영업활동의 자유는 보장이 됩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네. 범죄 행위가 된다든가 불법 행위가 됐을 때는 법률이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국민의 이름으로.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되는 것이 바로 민주사회, 국민주권주의의 사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들이 삼성 보고 뭐 무리한 요구를 하면 또 안 되죠. 예. 뭐 그거는 이런 것처럼 그 박근혜처럼 무리한 요구를 해서 뭐 공범이 돼버리고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네. 민주사회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있다면은 예. 저희가 기업도 조금 더 윤리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기업은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기업 자체는 윤리적일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기업가는 좀 윤리적인 기업가가 나와서 기업의 이미지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사회와 공동체에 좀 기여하는 그런 식이 되면은 조금 더 민주사회를 넘어서서 조금 더 이제 우아한 사회, 좀 더 선진적인 사회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경제만으로 했을 때 경제만에 올인했을 때 우리가 보는 지금 참담한 몰골 세계 제1의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의 총수가 법정에서는 이런 이제 꼴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치에 올인했을 때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이 법정에서는 우리의 정치 그 구 시스템이 얼마나 퇴행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고 거기에 더해서 윤리까지 가미가 되면서 이제 사회를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사회를 넘어서서 조금 더 우아하고 신사적인 그런 실력과 관용이 넘치는 사회로 좀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다. 뭐 이렇게 이번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정말 패러다임 전환, 흔히 말하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게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 검찰, 사법부의 개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밖의 시장입니다. 네. 이 독점 체제입니다. 독과점도 아니고 거의 독점 체제. 네. 뭐 많은 분들은 과점 체제다라고 하시는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로펌이 지금 우리나라 법률 시장에서 거의 다 네. 뭐라 그럴까요? 독점하는 구조라서 외부적인 구조 변화도 없으면 내부 구조가 아무리 바뀌어도 결국은 밖에서 빨아들이는 이 인적 풀의 유용, 이동성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법개혁은 또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그 자본의 논리와 돈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도 내에서는 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불가피한 필요악이라고 해석이 될 여지가 네. 있을 정도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그것을 이제 인위적으로 바로잡을 것이냐. 네. 아니면은 다른 여타의 문화적인 것으로 바로 잡히길 기다릴 것이냐. 그 차이인데 네. 문제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은 변호사 시장에서 그런 독점 내지는 과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사실 김현장은 법무법인 아닙니다만 네. 하고 있더라도 최종적인 종착지인 법원이 네. 어떠한 자세를 견지하느냐에 따라 법률 문화는 상당히 바뀔 겁니다. 그런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법무법인 내지는 변호사 시장은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적인 영역인 법원이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한 권위를 헌법과 법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법원과 검찰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법 절차에 정치가 개입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너무나 명약관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뭐 어떤 정당의 대표가 국민께 사과하라 이런 말씀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과정에서는 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 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닌 네. 현실이다. 현실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또 미래거든요. 이런 얘기를 재판부가 한 거는 정말 이게 뼈아프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와대는 정경유착 질긴 고지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또 네. 내놨습니다. 정말 이거는 청와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될 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정경유착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을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가뚝이 이야기도 나오고 결국은 재벌들의 도움이 없이는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질 것이 네. 아닌가 그렇고 결국은 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회에 사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좀 그런 모습이다. 네. 어떻게 이 마지막으로 한번
두 분께서 1분씩 최종 변론을 한번 해주시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윤리적이길 바랄 수는 없죠. 윤리적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거리 되면 안 되죠. 네. 정거리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와 법입니다. 소위 말하는 국민이 직접 개입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외부적으로 통제를 가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윤리가 있습니다. 예. 윤리는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데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정치와 법은 다수와 다수의 싸움이고 윤리는 개인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거는 다수 대 다수가 정해지나 결정하는 이 정치와 법에서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큰 기업도 미국 같은 경우는 AT&T 같은 경우도 분사를 해버리죠. 분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검찰청에서. 법무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2001년도 했죠. 예.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분사를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독점이 심하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이 독점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시민들한테 크기 때문에 네. 시민의 힘으로 정치와 법으로 이걸 통제를 하는 거죠. 네.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 그다음에 뭐 AT&T사 회장이 윤리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그거는 한참 후의 일이고 그 사람이 그래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러나 다수의 힘으로 결국 정치와 법으로 이걸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네.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정치와 법인데 네. 그 법에서 주요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법원의 힘이죠. 그래서 네. 법원이 제대로 서는 것이 이런 그 우리의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핵심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이정열 부장판사님. 뭐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려야 네. 되는데 같은 견해여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냥 저는 이제 예. 김 교수님처럼 뭐 김인혜 교수님처럼. 예, 김 교수님처럼 이렇게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이제 예. 경험했던 그것만 가지고 그냥 좀 예. 거칠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번 그 판결에 판결문에 제가 뭐 어떤 예. 보도자료만 보고 있는데 거기 양형 이유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네. 이것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놓고 형을 깎아줍니까? 일벌백계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 말은 말 자체는 맞지만 이건 립서비스입니다. 법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으면 단호하게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장량강경해주고 집행유예해주고 이러면서 무슨 뭐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이런 말 해서 뭐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정열 전 부장판사님 그리고 김인혜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오늘 있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판, 선고에 대한 재판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과 함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